본 컨텐츠는 매니페스트 1. 특수교육 영역별 선택형 기출 분석집을 활용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형 기출 문제를 보아야 할지,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9번째 섹션인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감소고 24번은 차별 강화 관련이죠. 자, 다음에 ABC 기술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정시치 학생의 행동과 그와 관련된 환경 사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이 자료에 근거한 수업 방해 행동 중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안 좋은 표현으로 뭐라고? 관종입니다. 좋은 표현으로는 교사의 관심 끄는 게 문제 행동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행동의 기능이 관심 끌기이고 이에 대한 중재 방법을 적절하지 않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구성은 엄청 좋은데요. 소위 말해서 너무 뻔하게 문제를 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내용과 이 1, 2, 3, 4, 5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일단 동그라미 1번 수업방해 행동이 발생한 직후 교사가 그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관심을 주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소고를 한다는 뜻이죠. 교사의 관심이 강화인자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주지 않으면 당연히 뭘 안 할 거라고 이러한 문제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죠. 이 수업 시간에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에는 교사가 관심을 주고 수업 방해 행동을 할 때는 관심 주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별 강화이고 이것도 맞는 행동이 되겠죠. 그리고 3. 수업방해 행동과 상관없이 미리 설정된 시간 간격에 따라 교사가 관심을 주되 그 행동이 우연적으로 강화되지 않도록 한다. 이거 NCR 비유관광으로 설명이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게 유의점이 이 유의점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 되죠. 왜? 이 NCR 같은 경우는 30사건 중지에서 전형적으로 교사의 관심 끌기 행동에 쓸 수 있는 중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 완전히 제거된 줄 알았던 수업 방해 행동이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발생하더라도 교사는 그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 않는다. 쉽게 해서 소고를 한 다음에 자발적 회복이 있도록 하더라도 강화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4번 동안 맞는 내용이 돼요. 근데 틀린 게 5번인데 진짜 재밌는 건 일단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 동안 수업 방해 행동이 미리 설정된 기준보다 적게 발생하면 교사가 학생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에 나간다고? DRL.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용어는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단계적으로 문제 표적 행동의 빈도나 비율을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동그라미 5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빠른 시간 내에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지금 5번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정말 잘 만들어 놓고 소위 말해서 헛발질을 한 거죠. 하여튼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빠른 시간 내에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DRL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25번. 다음은 직업교과 시간에 발생한 정시치 학생 A의 문제 행동 상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교사가 학생 A의 문제 행동을 중지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강화 중심 전략과 그 전략의 특징 및 그에 대한 얘기를 바른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강화 중심 전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별 강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사가 학생 A에게 세탁기에서 옷을 꺼내 건조대에 넣으라고 지시한다. 학생은 교사를 쳐다보고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를 지르고 세탁기를 심하게 내리친다. 문제 행동이 이거네. 소리를 지르고 세탁기를 심하게 내리친다. 교사가 다시 학생에게 다가가 옷을 꺼내 넣으라고 지시한다. 학생 또 하기 싫은 표정을 짓고 소리를 크게 지르며 세탁기를 심하게 내리친다. 이러한 상황이 수업 시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때 쓸 수 있는 차별화를 찾으면 되는 거네요. 자, 1번 저변 행동 차별 강화. 이 저변 행동 차별 강화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미리 설정된 기준보다 낮게 표적 행동이 발생했을 때 강화를 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강도가 감소시키는 데 초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알다시피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는 비율이에요. 횟수와 뜻하는 거죠. 그래서 강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반행동 차별 강화, 표정행동과 형태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을 강화하는 초점을 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반행동 차별 강화는 책에 따라서 대체행동 차별 강화의 하위 유형으로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그리고 문제행동 기능이 동일하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표정행동과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양립 불가 행동을 상반행동을 하고 이때 양립 불가 행동을 할 때 차별 강화하는 것을 상반행동 차별 강화 DRI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기 행동 대신에 옷을 꺼내 건조대 널면 그 행동에 대해서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소리 지르기 행동의 양립 불가한 행동이 건조대 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동그라미 2번 또한 틀린 내용이 되죠. 자, 대체행동 차별 강화, 표정행동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는 초점을 둔다. 빈도는 방금 얘기했듯이 DRL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고요. 소리 지르기 및 세탁기 내리치는 행동의 발생 횟수가 설정한 기준보다 적게 발생했을 때 강화한다. 이거 DRL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다음 비유관 강화 NCR, 표정행동 대신 바람직한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거 알다시피 바람직한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강화를 두는 거는 어떻게 본다고 하면 대체행동 차별 강화의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문제행동의 기능과 동일한 표현이 없다고 하지만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DRA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다른 행동 참여 강화 DRO 같은 경우에는 표정행동의 미발생에 대해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DRO와 관련된 목적이라고 하면 시간, 표정행동이 발생한 시간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한 시간 간격 내에 소리 지르기 및 세탁기 내리치는 행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 강화한다. 맞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DRL, DRO, DRA, DRI, NCR을 달아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 문제 잘 냈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 26번. 다음 내용에서 사용된 행동 수정 기법에 오는 것은 자, 보기. 정시치 학생 A는 자주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였다. 김 교사는 기능평가를 실시해서 A가 교사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서 평균 6분마다 수업 방해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수업 방해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김 교사는 A에게 매 5분마다 관심을 주었더니 수업 행동이 감소하였다. 이때부터 김 교사는 A에게 관심을 주는 시간을 점점 증가시켰다. 학기 말에는 A는 수업 방해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관 강화에 해당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시간 강화에 따라서 문제행동, 표정행동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강화를 주는 것을 비유관 강화, NCR로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을 시험 문제로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여주고 여기 나와 있는 비유관 강화를 쓰든지 아니면 비유관 강화이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을 줬던 것들이 시험 문제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도 엄청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해당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27번 벌과 관련된 내용이죠. 다음은 자폐성 장애 학생의 문제 행동을 중지한 사례들을 제시한 것이다. 다음에 사례들이 사용되지 않는 행동 수정 전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학생이 수업 중 소리를 지르자 교사는 학생으로 하여금 교실 구석에서 벽을 쳐다보고 1분간 서 있게 하였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타임아웃. 두 번째, 울 때마다 과제를 회피할 수 있었던 학생이 싫어하는 과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울더라도 교사는 학생이 과제를 끝내도록 하였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자, 얘 같은 경우 울 때마다 과제를 회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울면 어떻게 된다고? 과제를 안 할 수 있었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뭔가를 하면 울 때마다 과제를 회피할 수 있었다이기 때문에 강화로 볼 수 있고요. 이 강화에서 학생이 원하는 이 우는 것을 하더라도 과제를 계속시키는 거는 학생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본다고? 이거는 소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임자를 뺏는 거죠. 뺏는 거. 불필요하거나 또는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이 강화제가 될 거고
이것을 뺐음으로써 어떻게 된다고? 학생의 문제 행동을 줄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고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교사는 학생이 5분간 과제에 집중을 하면 스티커 한 장을 주고, 이 스티커 한 장을 준다는 것은 강화라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스티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화된 조건 강화 인정이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뭐라고 한다? 토큰이라고, 이렇게 잘할 때마다 뭔가를 주는 것을 토큰 경제라고 하죠. 그리고 스티커를 공격 행동을 하면 회수한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반응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을 보일 때마다 교사의 관심을 받았던 학생이 교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하더라도 교사는 문제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무시한다. 이거는 소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없다? 과잉, 과다 교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잉, 과다 교정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적절한 행동을 반복해서 시킴으로써 그게 버릴 거라 가지는 것을 과잉교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12번째 섹션인 단일 대상 연구 설계네요. 자, 단일 대상 연구 설계 2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현장 연구를 하기 위해 모인 교사들이 단일 대상 연구 방법에 대한 나눈 대화이다. 대화 내용 기억, 미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김 교사, 중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좋은 단일 대상 연구 방법을 사용해 보셨나요? 반전 설계도 좋던데 여기 보시면 네, 중재 효과, 이거 소위 말해서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반전 설계, AB 설계라고 얘기하죠. 네, 하지만 기억, 반전 설계는 중재를 제공했다가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때로는 윤리적 문제를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돼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AB 설계의 단점이죠. 그래서 저는 AB 설계를 통해 문제 행동에 대한 기능을 분석하고 인과관계도 쉽게 분석할 수 있어 좋았어요. 알다시피 AB 설계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지, 상관관계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안다는 것은 기능적 관계를 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즉 AB 설계로 기능적 분석 뭐 할 수는 있는데 이걸 통해서 네, 상관관계는 알 수 있어도요,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안다는 것은 기능적 관계를 입증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귿, 점심시간에 짜증을 내는 것과 같이 위협적이지 않는 문제 행동의 기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AB 설계보다는 BAB 설계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이 BAB 설계 같은 경우에는요, 엄청 문제 행동이 공격 행동이거나 자해 행동일 때 소위 말해서 기초선 부분을 없앤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 기능적 관계를 제대로 알 수 있는 AB 설계보다 이걸 사용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왜냐? 이렇게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전해서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리을 동시에 3명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중재를 실시하는 그 중재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건 대상자 간 중단 기준 설계를 실시하는 것도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대상자가 중단 기준으로 설계가 될 거라고 하면 동시에 3명 학생 대상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양한 상황은 아닙니다. 한 상황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리을 또한 틀린 내용이 되죠. 그리고 미음, 우리 반 학생이 과제에 집중하도록 생각 말하기, 띵킹 얼라우드 중재 전략을 사용했다가 잘 안 돼서 자기 점검하기 중재를 바꿔 시도한 ABC 설계도 유행했어요. 네, 이 같은 경우에는 네, 맞는 내용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네, 특징 이렇게 A, B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B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중재를 하면 C가 될 거죠. 이 C를 다시 기초선 놓고 C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조건별과 설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여기 띵킹 얼라우드라는 내용이 지금 선택형 기출 문제에 언급됐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고, 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일단 어디서 나온다? 정상동장의 개념 정보들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디서 나온다? 학습장의 학습 전략에서도 저 내용이 나온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읍과 미음인 2번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29번 문제.
다음 그래프는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보고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든 골라라. 눈에 띄는 거는 뭐다? 감소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누가 보더라도 지금 기초선이 3개 있고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거 대상자 간 중다 기초선 설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기획에서는 뭐라 한다? 대상자 간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가 사용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간헐이 될 거라고 하면 이 부분이 띄엄띄엄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획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니은, 이 설계는 다수의 기초선을 동시에 지정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다 기초선 설계의 단점이죠. 그래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기초선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라는 거. 디귿, 이 설계는 교사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기 용이하다. 네, 이거 중다 기초선 설계의 장점으로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ABAB 설계 같은 경우는 한 명 대상으로 하는데 얘 특히 대상자 간 중다 기초선 설계는 3명 정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 교육 현장에 사용하기가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리을 학생 2, 학생 3의 기초선 자료는 중재를 시키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중재 시점을 물어보는데 학생 2 같은 경우에는 기초선 안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중재를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3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점점점 내려가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내려가는 상태에서 중재를 해버리면 이거 기초석 역할을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하얀 기초석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중재는 이렇게 행동의 빈도를 상승시키는 중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학생 3의 기초선 자료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30번 문제고요. 자, 30번 문제를 보면 다음에 가와 나에 적용된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0번 내용 보시면 이렇게 뭐가 됐다? 중간에 이렇게 숫자들이 표시되어 있죠. 이거 누가 보더라도 기준 변경 설계, 기준 변동 설계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기마다 중재를 돌려 쓰는 교대 중개설계를 뜻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 가의 설계는 시급한 행동 수정을 필요한 경우에 부적절하다고 되어 있죠. 왜냐? 이거 단계별로 지금 미리 설정된 기준에 따라서 지금 중재를 하고 연속된 3회기 동안에 이러한 중재를 만족했을 때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는 기준 변화 설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돼요. 맞는 내용이 돼요. 그리고 이 가는 중간 단계에서 중고가 너무 늦게 도달할지라도 중간 중거를 조정해서 안 된다. 이거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중간 중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가 시험 문제 또 나올 것 같으니까 해당 내용은 잘 기억해 두시고요. 3. 가는 최소한 연속적으로 3개 구간에서 단계 목표가 달성되면 기능적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본다. 네, 맞는 내용이 됩니다. 방금 얘기했던 내용. 그리고 4. 나의 중재의 임의적 배열과 평형을 통해 중재가 상호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임의적 배열 평형화 책에 따라서는 균형 잡기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중재 간 상호 영향, 우리가 알고 있는 복수 중재 효과 또는 순서 효과, 이월 영향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5. 나의 설계는 2가지 이상의 실험 처치 또는 중재 조건이 표준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했을 때 활용된다. 네, 교대 중재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이상의 독립 변인이 한 가지의 종속 변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중에서 어떤 효과가 좋은지를 확인할 때 쓰는 중재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5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정답은 동그라미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죠. 자, 그리고 31번 자료 분석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도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데, 자, 반부법에 의해 경향성을 그리는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반부법은 어떻게 한다? 먼저 이렇게, 다음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그리고 아래와 위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 선이 안 맞는다고 하면 이동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동하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금 5번이라고 알 수 있는데요. 이것도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앙 2분 경향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이 점들끼리 연결하고 이 점들끼리 연결한 선이 위에 있는 점과 밑에 있는 점이 정확히 반으로 안 나눠지면 이동할 수 있어요. 반으로 나눌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중앙 2분 경향선 그리는 방법이고,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반분법이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그리는 방법 개인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으니까 해당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3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을 보시면 이것도 수능형 문제인데, 다음은 김교사가 지원의 책상 두르기 행동이 과제 제출로 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과제 제출 상황과 과제 처리 상황에서의 행동을 기록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보고서 고른 것.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떤 형태냐 하면 방금 봤던 교대, 중재, 설계 형태입니다. 자, 기초선이 안정적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안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 보는 것처럼 경향성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경향성이 상향 경향성을 보이는 거잖아요. 자, 이 상향 경향성을 보인다는 뜻은 기초선이 안정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고요. 니은 AB 설계를 이용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도 얘기했죠. 이거 AB 설계가 아니라 교대 중개 설계입니다. 그리고 디귿 지원의 행동은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보시면 것처럼 책상 두르는 행동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늘어나고 있어요. 행동이 늘어난다는 것은 강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지금 뭔가 어떤 일 때문에 행동이 늘어나고 있잖아. 그러면 행동 발생이 늘어난다는 건 강화이기 때문에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을 지원이는 과제를 하기 싫어서 책상을 두르는 것이다. 근데 보시면 과제를 철회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 비율이 증가하고 있잖아. 이거는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미음 김교사는 과제량을 줄이거나 난이도를 낮춰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제 제시를 하면 문제점들이 증가한다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 근데 과제 철회했는데도 증가하기 때문에 과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획과 디귿인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33번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보기의 그래프는 수업 중 발생한 학생의 행동에 대한 중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종속 변형의 변화가 독립 변형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른 것, 이렇게 돼 있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그래프들을 보시면요, AB 설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능적 관계 입증하지 못합니다만 AB 설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 네, 상관관계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라는 거지. 자, 기초선 중재, 이거 같은 경우는 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근데 올라가고 있는데 중재를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중재 때문에 올라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획은 틀린 내용이 되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적 분석 방법을 생각해서 본다고 하면 변화율이 심하고 변화율이 심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평균을 내더라도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다는 거, 독립변인 때문에 중재 때문에 줄어드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거. 그래서 얘는 애매하다. 자,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기초선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라니까 올라가고 있잖아. 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재 때문에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도 기초선이 여기 있고 중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적 분석 방법으로는 직각성 정도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관관계에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디귿과 리을을 확실하기 때문에 리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같은 경우는 5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 다음으로 뭐가 나오냐면 방금 얘기했던 시각적 분석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시각적 분석 방법을 내기 위해서 문제를 냈다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적 분석 방법인 수준, 경향, 그리고 변화율, 그리고 중첩 정도, 그리고 즉각성 정도와 관련해 가지고 자, 이거 방금 얘기했듯이 경향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고요. 얘는 경향 측면에서 확실히 이제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잖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얘는 즉각성 정도 측면에 의미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율이라든지 그리고 중첩 정도를 봤을 때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선택형 긍정적 행동지원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 긍정 행동지원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기 봤던 내용들이 서답형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